코스피가 장중 2,74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이 대구발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에 6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를 당초보다 절반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유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선방한 영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오전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가 나흘 연속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오늘 오전 우리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장중 2,740선을 넘으며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나흘 연속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질주의 원인이었습니다. 어제보다 0.34% 오르면서 2,705.34에 출발한 코스피는 11시 15분 기준 2,736.13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4,70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1,706억 원, 개인 투자자가 2,90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26% 오른 909.99로 시작해 11시 15분 기준 911.22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이다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오른 29,969.52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06% 떨어진 3,666.72에 장을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23% 오른 12,377.1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 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2년 반 만에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1,090선도 뚫고 1,08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 4원 50전 떨어진 1,092원 50전으로 출발한 환율은 11시 15분 기준 1,089원 70전이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9개월여 만에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한지입니다. 네, 국내 확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29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만 600명입니다. 지난 3월 시작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6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주말까지 보면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수능을 끝낸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40만 명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 대학별 고사로 이동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2주 동안 코로나19 모니터링을 해 수능 감염을 최소화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전국 8개 권역 시험장에서 대학별 전형을 응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최다인 295명이 확진된 서울시가 오후에 거리두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해외 상황은 더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를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5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의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보고된 지 약 1년여 만입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기준을 통상 인구 100만으로 잡는 걸로 따지면 광역시 1.5개 인구가 코로나19로 사라진 셈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28만 1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지난 2일 하루 사망자가 2,800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신규 확진자도 2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일본도 어제 하루 2,5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관광 장려책 고투 트래블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영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서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결국 영하 70도에 달했던 이 까다로운 유통 조건이 발목을 잡으면서 당초 예정했던 물량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이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올해 백신 출하 목표를 기존 1억 회분에서 절반인 5천만 회분으로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지만 현지에서는 백신 개발과 공급망 구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 70도에서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특징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예정대로 1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는 내년 1분기 1억에서 1억 2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신을 맞은 뒤에 이상 증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가 만든 백신은 유전 물질을 몸 안에 직접 넣어 면역을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백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NN은 백신 접종자들이 미열과 피로, 오한 등을 겪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미 전염병 최고 전문가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관리소장은 이 같은 증상이 주사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길어야 48시간 내 사라진다며 부작용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잠시 시계를 지난 10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됐던 10월 수출은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입에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경상수지는 10월에 역대 3위 기록을 썼는데요. 이유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입니다. 네, 기업으로 치면 이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은 늘어난 상황이 됐다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4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4.3% 줄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368억 4천만 달러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10% 넘게 더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만성 적자였던 서비스 수지가 코로나19로 입국과 출국 모두 95% 이상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10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의 주요 수익원이던 수출이 줄긴 했지만 각종 적자 지표가 더 크게 개선되면서 10월 경상수지는 116억 6천만 달러, 지난 2017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국제 수지라는 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오간 모든 돈을 살펴보는 건데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매수세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많은데 이쪽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의 추세가 통계로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는 29억 7천만 달러 순증해 무려 4년 8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15억 4천만 달러 순증으로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늘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부당하게 삭감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제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삼성생명은 어제 이 암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암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는데요. 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요양병원 입원비를 주라는 게 금융감독원 권고였는데 삼성생명이 일부 사례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암의 직접 치료라는 말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이 삼성생명이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안 줬다는 겁니까? 네, 이 금감원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이 암의 직접 치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말기암 환자나 이 집중 항암 치료 중에 입원 또는 암 수술 직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암의 직접 치료라고 보고요. 입원비를 주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예컨대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등에 대해서 입원비를 주지 않아서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1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2위 생보사인 한화생명도 이 기존의 보험금 부당삭감 등으로 금융위원회 중징계가 확정된 바 있는데요. 이로써 대형 생보사들이 줄줄이 이 새로운 먹거리 진출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신용대출이 폭증하면서 은행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증가폭을 매월 2조 원대로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도 5조 원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여신 담당 임원과 비대면 회의를 엽니다. 앞서 어제 금융위도 5대 시중은행, 카카오뱅크 여신 담당 임원 등과 회의를 했는데 당국이 이틀 연속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가계대출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가계대출 예상치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은행들이 폭증하는 선수요 대출을 어떻게 조절할지입니다. 네,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이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이 정부 정책이 역효과를 낸 건 아닙니까? 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 6,9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등 새로운 가계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18개 시중은행들은 금감원에 신용대출 총량 관리 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대출 증가액을 2조 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축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덩달아 상승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밀린 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2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0.23% 오른 것보다 오름폭이 커졌는데요. 서울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3% 올라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0.04% 올랐고 강북구에선 동대문구, 노원구 등이 0.04%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고가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받은 김포는 매수세가 잠잠해졌는데요. 주변 지역인 파주와 일산이 각각 1.38%, 0.65% 오르는 등 크게 올랐습니다. 지방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울산의 아파트값이 0.83%나 올랐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전세값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은 0.29% 올랐는데 65주 연속 오른 것입니다. 서울은 3주 연속으로 0.15% 오르며 75주 내내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송파구가 0.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크게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지난주 0.25%에 이어 이번 주도 0.2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송도 신도시가 0.92% 올랐고 경기도 김포시와 하남시도 각각 0.6%, 0.51% 올랐습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지난주 1.36%에서 이번 주 1.48%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소금호주 리튬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데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소재 사업 분야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매장량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소금호의 최종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가 인수했을 때 추산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많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리튬 농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가 전 세계 소금 호수 중 리튬 매장량, 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포스코의 신소재 사업이 더 탄력을 받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과 니켈, 흑연 등
원료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2차 전지 소재의 일괄 공급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차 전지 소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는 소재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리튬 22만 톤, 니켈 10만 톤을 자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연 23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삼성전자가 부사장 이하 후속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주의를 앞세운 3년 만에 최대 규모 임원 승진 인사인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임원 승진 인원은 몇 명입니까? 네, 부사장 31명과 전무 55명, 상무 111명을 포함해 총 214명입니다. 지난 2017년 말 이후 최대 인원인데요. 올 1월 162명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개선돼 많은 인원이 승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에도 지난 3분기 12조 3,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2년도 인사에서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501명의 대규모 임원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특징은 뭡니까? 네, 먼저 발탁 인사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나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발탁한 인사는 총 25명인데요. 3년 전보다 2배 정도 많아진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1명이 승진했습니다. 올해 초 10명이 승진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여성 임원은 10명을 기용해 외국인과 여성 임원에 대한 문호 개방 기조도 유지했습니다. 네,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도 임원 인사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부사장 3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승진했습니다. 삼성 SDI에서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주도한 2명이 부사장에 오르며 총 19명이 승진했습니다. 삼성 전기에서는 부사장 1명을 포함해 16명이, 삼성 SDS에서는 부사장 1명을 포함해 18명이 승진했는데요.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삼성전자는 다음 주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주회사인 삼성물산과 금융계열사들도 다음 주 임원 인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GS건설이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구리 한강변 개발 사업을 놓고 구리 도시공사 측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해당 사업 수주를 박탈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구리 한강변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GS건설은 왜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게 된 겁니까? 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경기도 구리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구리 도시공사는 해당 일대에 지정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오는 2027년까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협상 대상자 공모에 참여했는데요. 구리 도시공사는 GS건설이 공모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했지만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위 협상을 박탈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구리도시공사 측에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구리 도시공사가 어떤 이유에서 이 GS건설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까? 네, 구리 도시공사 측은 GS건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건설사를 2곳까지 컨소시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GS건설 측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해당 내용을 구리 도시공사 측에 질의했고 시공능력평가 기준일이 지난해로 설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GS건설은 점수상 1등을 했지만 2등인 KDB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잘못됐다고 보고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는데 이 개정안이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가 어제 연령 제한을 다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서구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참 애매모호한데요. 지난 5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고 오는 10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전동 킥보드 사용 제한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는 데까지 넉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만 18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게만 이 대여해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일부터는 법적으로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는 있지만 실제 타기는 어려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까? 네, 지난 5월 이뤄진 법 개정은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국회가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국회 스스로 7개월 만에 다시 뒤집으면서 넉 달간의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고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공개했습니다. 쌍용차는 자율주행 레벨 3단계 기술을 고속도로에서 시험에 들어갔는데요. 자동차 업계 주요 소식 임종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네. 이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신기술이 베일을 벗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충전할 곳이 많지 않고요. 또 충전할 때마다 40-50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전기차 신기술을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플랫폼인 eGMP에는 800V급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충전하는데 18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충전 시간이 짧고 한 번 충전으로 또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등 기존 전기차에 비해서 성능이 한층 개선이 됐습니다.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 시 18분 내에 충전이 가능하며 5분의 충전만으로도 약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충전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건데 다른 특장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모듈화 또 표준화를 이제 통해서요 시장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고요. 또 이 기존 내연기관 차들에 비해서는 훨씬 넓어진 실내 공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는데요. 차량 하단에 탑재되는 고전압 배터리 주변은 초고장력 강으로 구성을 해서 충돌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차체 사이드실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제를 적용해 구조적인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쌍용차는 또 자율주행 3단계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잠깐 이제 나올 텐데 지금 화면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쌍용차가 지금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 코란도 모델 기반의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이번 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시험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양산차에 적용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고속도로 레벨 3 자율주행은 조만간 양산 적용을 목표로 개발 추진 중인 기술입니다.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이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사실 이맘때 하는데요. 올해는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이 올해 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끝난다는 점까지 겹쳐서 완성차 업체들의 할인 규모가 예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일단 출고 가격을 몇백만 원씩 깎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할부 금리를 1% 내지 2%까지 대폭 낮춰주는 그런 행사, 그런 서비스들도 여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보다 할인폭이 훨씬 더 큰데요. 폭스바겐이라든가 캐딜락 같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차종에 한하세긴 합니다만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차량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보다 1.2%가량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51.6제곱킬로미터로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지가로는 31조 2,145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대림산업의 기업 분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림산업은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 분할 안건이 9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내년 1월 1일 지주회사 DL홀딩스, 건설사업회사인 DLENC, 석유화학회사인 DL케미칼의 지주사 제재로 출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